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박복한 팔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50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팔자를 타고나 부모 복도 배우자 복도 없이 살던 제게 최근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어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팔자가 꼬이기 시작한 건 제가 19살이던 어느 초겨울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받는 외동딸로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당시 전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였고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바빴던 탓에 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막 잠에 빠져들 무렵 방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들어오셨죠. 소방관인 아빠는 야간 근무를 나가시기 전 잠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가시려던 거였어요. 아빠는 예전부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얼굴만 보면 힘이 난다고 잠든 제 이마를 쓸어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 하필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고 결국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며 아빠의 손을 쳐내고 말았어요. 아, 진짜 아빠. 나 겨우 잠들었는데 뭐야. 아빠 때문에 잠 다 깼잖아. 아유, 그랬어? 우리 공주 아빠가 미안해. 얼른 다시 자. 나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자다 깨버리면 너무 피곤하다고. 다음부턴 조심 좀 해줘. 그래, 우리 딸. 고3이라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아빠가 응원할게. 그럼 아빠 간다. 저는 다정한 아빠의 말에 괜히 더 짜증이 나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아빠는 그저 웃으시며 조용히 제 방을 떠나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아빠를 그렇게 보낸 것이 후회되었지만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또 늘 나에게 져주시는 분이니까 내일 사과를 드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내일 아빠 퇴근하시면 오랜만에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줄은. 아빠가 떠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에 있는 집 전화가 연속으로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새벽에 전화를 하나 짜증을 내며 방문을 여는데 그 순간 엄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거짓말, 말도 안 돼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어서 엄마는 정신없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라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전화인데 그래? 은희야, 네 아빠가 죽었대. 뭐? 네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거짓말. 엄마 장난치는 거지? 아빠 아까 전에 나랑 인사하고 갔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장난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가 뭔가 잘못 들은 거거나 새벽에 상가 건물에 불이 크게 났대. 구조 작업은 다 끝났는데 네 아빤 그래도 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나 봐. 지금 아빠 서울 병원에 계시대. 얼른 가보자.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현실에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으며 엄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가는 동안 저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조금 재수없는 꿈이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눈을 뜨고 나면 아빠, 나 어제 무서운 꿈 꿨어. 하고 아빠에게 안겨 응석 부릴 수 있기를 제발 딱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나 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기 때문일까요? 결국 저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빠를 마주해야 했어요. 아, 은희 아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랑 우리 은희 어떻게 살라고. 엄만 반쯤 검게 그을린 옷을 입은 채 굳게 눈을 감은 아빠를 앞에 두고 오열했고 아빠의 시신을 지키고 계셨던 아빠의 동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죠.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떨리는 걸음으로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의 손을 잡아보았어요. 그런데 항상 따뜻했던 아빠의 손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분명히 조금 전 제 이마를 쓸어줄 때만 해도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가실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차갑게 아빠의 손을 밀쳐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밀려오는 후회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빠 일어나. 눈 좀 떠봐. 내가 아까 짜증 부려서 화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아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이제 다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보호자분, 백남기 씨 이제 그만 영안실로 옮겨야 합니다. 영안실이라고요? 안 돼요. 우리 아빠 절대 그런 곳에 못 보내요. 아빠를 차가운 영안실로 보낸다는 말에 전 아빠를 끌어안고 버텨봤지만 결국 아빠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아, 아빠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제 난 아빠가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이어서 아빠의 부고를 들은 할머니와 고모가 나타났습니다. 혜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 남기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 거짓말이지? 남이 얘가 나한테 헛소리를 한 게지? 사실이에요, 어머니. 은희 아빠 조금 전에 영안실로 보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디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가시나. 아이고, 나도 우리 남기 따라갈란다. 남기야, 예미도 데려가라. 결국 할머니는 오열하다가 혼절하셨고 할머니를 잠시 병실로 모신 뒤 저희 가족들은 아빠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동료분들 역시 마치 가족처럼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셨고요. 잠시 후 조문객들이 찾아와 차례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고 저는 슬프지만 씩씩하게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저는 꺽꺽 숨을 몰아쉬며 오열했어요. 가슴 속에 뭔가가 꽉 막힌 것만 같아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때 아빠의 동료분들이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은희야, 네 아빠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훌륭한 소방관이셨다. 난 네 아빠의 동료였다는 게 참 자랑스럽구나. 은희 넌 그런 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니 너무 많이 울지 말거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아빠를 위해서 힘내볼게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빤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전 엄마에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실은 나 그날 새벽에 피곤하단 핑계로 아빠한테 못되게 굴었어. 아빤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사과할 수도 없는데 나 때문에 아빠 천국 갈 때 마음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딸 계속 속 끓였겠네. 그런데 있지 아빤 이미 다 용서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훌을 털어버려. 엄만 눈물 흘리는 절 가만히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운 뒤에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한 뒤 저는 아직 아빠 냄새가 남아있는 안방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그렇게라도 하니 꼭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 시린 속이 조금은 달래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아빠를 눈물로 떠나보내고 며칠 후 저는 수능장으로 향했어요. 아빠를 위해 씩씩하게 잘 해내고 오겠다고 다짐하며 전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 다짐은 수능장 입구부터 막히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장에 들어서는 친구들을 보며 문득 다시 아빠 생각이 떠오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비극이 없었더라면 나도 지금쯤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아냈어요. 난 용감한 소방관의 딸이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해내자.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수능을 치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아빠의 납골당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아빠, 이거 보여? 아빠 딸 이제 대학생이야. 장하지?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합격증 받자마자 달려왔어. 거기서도 나 항상 지켜보고 있지? 그렇게 믿고 나 이제 울지 않고 엄마랑 잘 지낼게. 사랑해, 아빠. 아빠의 납골당을 뒤로하고 걸어가며 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돌아가신 아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학비를 내는 입장이니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던 전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며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답니다. 사실 제 원래 꿈이 승무원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건 19살 겨울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그 이유는 승무원이 하늘과 제일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었고요. 전 그렇게라도 하늘에 계신 아빠 가까이 있고 싶었답니다. 회사에서 유니폼을 받은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제 유니폼 입은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드리러 갔어요. 여보, 우리 은희가 어느새 이렇게 다 커서 비행기 승무원이 됐어요. 우리 딸 너무 예쁘죠? 아마 당신은 역시 우리 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랬을 거야. 그죠? 엄마, 울어? 에이,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 그래, 엄마 안 울게. 여보, 우리 딸 이제 하늘 가까이서 일하니까 혹시라도 은희한테 나쁜 일,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당신이 잘 지켜줘요. 난 당신만 믿을게. 엄마의 기도가 아빠에게 들렸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전 몸도 마음도 다치는 일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8살이 되던 해 저는 누구보다 절 아껴주는 듬직한 예비 신랑도 만날 수 있었죠. 예비 신랑은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제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예비 신랑과의 결혼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저희는 우선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네가 은이구나. 세상에 승무원이라더니 듣던 대로 아주 늘씬하고 예쁘구나. 우리 동훈이가 흠뻑 빠져서 정신 못 차릴만 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미인이세요. 어머, 너 지금 버릇없이 어른 얼굴을 평가하는 거니? 네?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예, 농담이야, 농담. 긴장 풀어. 내가 뭐 너 잡아먹기라도 한대니?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괜히 즐겁을 하고 나온다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희 나이도 있으니 애 낳고 그러려면 얼른 결혼하렴. 그렇게 그 자리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나 동훈이 엄마인데 잠깐 좀 볼까? 아, 동훈이한텐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친구 몰래 따로 보자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예비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것 없으니 저는 진짜로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 카페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도착하자 곧바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저는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물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가보면 안다는 말만 할 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잠자코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충격적인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작고 허름해 보이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밖에는 선녀보살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님, 전 보시려고요? 예,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렴. 있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찜찜해서. 아, 왜? 아빠 복 없는 애들은 서방복도 없다잖니. 그래서 혹시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지 한번 물어봐 보려고. 이런 거 결혼 전에 확인해서 나쁠 것도 없잖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 아 얘가 왜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이래?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아, 너 네 사주가 너무 안 좋을까 봐 찔리는구나. 그렇지? 저 사주 같은 거 본 적 없고요.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보살님 얘기 들어보자꾸나. 찔리는 거 없으면 상관없잖니? 그렇게 저는 오기로 그 점집에 들어갔고 그 선녀 보살이란 사람은 제 사주와 남자친구의 사주를 놓고 궁합을 보기 시작했어요. 괜히 긴장되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혼은 안 돼. 아이고, 보살님 왜 그러세요? 뭐가 많이 안 좋나요? 둘이 아주 상극이야. 특히 여자 팔자가 드세도 너무 드세. 이렇게 드세고 박복한 사주를 타고난 여자들은 백이면 백 다 남편을 잡아먹어. 아니, 잡아먹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왜 그렇게 한 번에 말길 못 알아들어? 척하면 착 알아들어야지. 에이, 부정 타서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둘이 결혼하면 남자가 요절할 거야. 세상에, 어머, 어머머머, 우리 동훈이 어쩌면 좋아. 역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분위기가 요사스러운 게 깨름직하더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며 밥을 굶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 결혼을 엎으려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달랐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점괘 하나에 인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제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 보란 듯이 자신도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동훈이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엄마, 난 은희 아니면 안 돼. 게다가 그런 허무맹랑한 무당 아줌마 말 때문에 은희랑 헤어지라고?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안 해. 그 보살님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야. 은희 걔랑 결혼하면 너 일찍 죽는다잖아. 걔가 아주 박복하고도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대요, 글쎄. 너 그런 거랑 엮이면 네 인생 쪽나는 거라고. 네가 그런 거 알기나 해?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분명한 건 엄마가 우리 결혼 끝까지 반대하면 은희랑 결혼해서 요절하기 전에 난 굶어서 죽을 거라는 거야.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남자친구의 고집에 예비 시어머니가 백기를 들었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빛엔 언제나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불길하게 여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마음 편하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듬직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잘 살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정말이지 지치지도 않고 계속되었죠. 예, 너희 아이는 대체 언제 가질 거니? 내 친구 딸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째인데 이렇게까지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 보면 새아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아, 엄마,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이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마요.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어서 그래. 너네도 좀 진지하게 들어봐봐. 글쎄, 내가 며칠 전에 판상을 갔는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승무원들은 비행기 많이 타서 자궁이 약하다고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고들 하지 뭐니. 엄마, 진짜 그만하시라니까. 아유, 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얘 아가, 내가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소린데 너 이참에 일 그만두고 남편 내주나는 게 어떠냐. 편하게 임신 준비도 하고 그럼 좋지 않니?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이렇게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참나. 뭐 얼마나 잘난 회사 다닌다고. 기껏해야 비행기나 좀 타는 거면서 누가 들으면 뭐 판검사나 되는 줄 알겠네. 아유, 가당치도 않은 유센. 엄마,
말씀 좀 가려서 하시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여보 일어나. 그만 가자.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와 절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 사이에서 전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드디어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 아들은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에 사랑스러운 성격을 타고나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특히나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예뻐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게 나왔을꼬.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내가 요즘 우리 현수 때문에 산다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시어머니는 예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저도 예쁘다며 많이 온화해지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죠. 저는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어리석게도 갑작스런 슬픔이 다가올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제 아들이 태어난 지 10년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동시에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저는 외국으로 비행을 가야 했고 남편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죠. 여보, 멀리까지 봉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 당신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일하고 주말에 겨우 쉬는 건데 멀리 운전해서 갔다 오는 것보단 이왕이면 집에서 가까운 양로원으로 봉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아이고, 마눌님 괜찮아요. 이래봬도 당신 남편 아직 팔팔하다고. 게다가 내가 봉사로 다니는 곳은 워낙 외지에 있어서 봉사자들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내가 가면 무척 반겨주시고. 하여튼 당신 진짜 너무 착하다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운전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마눌님 명령 잘 따라야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인사하며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며칠 뒤에 보자는 평범한 인사도 함께였죠. 그런데 비극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10시간이 훌쩍 지난 뒤 저는 외국 공항에 도착했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걸 발견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고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전화 엄청 많이 하셨네요. 저 비행 중이라 몰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휴, 무슨 일이 있냐고? 아내라는 것이 외국에 쳐나가가지고는 지 남편 죽은 줄도 모르지? 네? 잠깐만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봉사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아이고 내 아들. 동훈이 그 바보 같은 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널 찾았는데 니녀는 끝끝내 전화도 안 받았지. 긴 말할 것 없고 너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흐려지는 정신을 애써 붙잡으며 급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피말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죠. 남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저는 너무 한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애타는 마음과 상관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저는 무려 12시간이 지나 겨우겨우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망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렇게 가. 우리 아들 이제 겨우 11살인데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제발 이렇게 가지 마.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 짝도 두껍지. 어디 감히 이제 얼굴을 들이밀어. 내가 너 처음부터 재수온 붙었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널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뜨려 놨어야 했는데 기어코 이 사달이 나지. 박복한 네가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구나. 이년, 이 나쁜 년. 어려서 지 아빠 잡아먹었으면 그만이지.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내 아들까지 잡아먹어.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붙잡혀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이 머리카락이 죄다 뽑히는 데서 오는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칼날같이 가슴을 후벼 파는 시어머니의 독설 때문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저는 그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울 뿐이었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진정하시고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진정? 당신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 했어? 생떼 같은 자식 새끼 잃은 애미가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시라고요.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애한테 화풀이십니까? 죄가 없긴 왜 없어. 사나운 팔자 타고난 게 죄지. 아주 더러운 팔자, 고약한 팔자. 네가 죽었어야지. 너 똑똑히 기억해. 내 아들 죽은 거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엄마 덕분에 겨우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은 마치 저주처럼 제게 박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제가 박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남편이 죽은 것도 전부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죠. 그렇게 얼마를 절망 속에 살았을까. 어느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난 전 흐느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은 죽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매일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이야기 듣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러다가 엄마까지 내 곁에서 떠날까 봐 나 너무 무서워. 순간 제 우울함이 어린 아들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힘을 내야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라도 더 많이 웃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며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문득문득 힘든 기억들이 절 찾아왔지만 그래도 저는 재활 치료를 통해 조금씩 나아져 갔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전 많이 건강해졌지만 이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왔죠. 언제까지고 퇴직금과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연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다시 일을 시작하긴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전 서울에 승무원 양성학원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고 일에 몰두하게 되자 슬픔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았죠. 어느새 학원을 개업한 지 1년이 되었고 저는 제자들의 성취를 축하할 겸 학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몇몇 제자들은 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와 저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 와장창 뭔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잔뜩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양심도 없는 기집이 내 아들 잡아먹고 여기서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있네. 학원에서 파티를 할 거라는 공지를 제 메신저 프로필에 올렸는데 하필 시어머니가 그걸 봐버렸고 이렇게 깽판을 치러 온 거였죠. 야,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차렸어? 내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차렸지? 내 아들 목숨값으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니까 좋아? 기분 째지냐?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가요. 이건 놔.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이것 봐요들. 여기 이 백은희 원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팔자가 고약한 여자야. 어려선 지 아빠 죽고 그 다음엔 남편 죽고 이 여자 근처에만 있으면 다 죽어나간다니까. 다들 죽기 싫으면 얼른 도망가요. 호이 호이. 시어머니는 이제 학원에 있는 기물들을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소동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찰 양반, 왜 날 잡아가요? 잡아가려면 저 악독한 년을 잡아가야지. 저기 아주 더러운 년이라니까. 경찰 양반, 내 말 안 들려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나갔고 저는 엉망이 된 학원에 혼자 남게 되었죠. 당장 내일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 우선 시어머니가 만든 난장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서러움이 몰려오더군요. 깨지고 부서져 엉망진창이 된 강의실의 모습은
꼭 저와 닮아 저는 청소를 하며 한참을 울었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전 그저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지옥은 계속되었어요.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된 시어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을 먹으신 건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넌 시애미 보는 얼굴이 뭐 그따위야? 어디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가지고선 뭐 네가 신고하면 내가 경찰서에서 천년만년 잡혀있을 줄 알았어? 어림도 없다 인연. 내가 아주 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혀 줄 테니까 아주 우리 둘이 지긋지긋할 때까지 얼굴 보면서 살자꾸나.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누구 좋으라고? 내 아들 죽게 해놓고 넌 새 인생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냐? 그건 안 될 말이지. 너도 나만큼 불행해져야지. 내가 지옥에 사는데 너도 같이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런데 하필 그때 학원에 갔던 아들이 집에 와 이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전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는데 그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의 돌발 행동에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현수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시어머니 호통에 아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와 시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죽은 남편과 꼭 닮은 얼굴을 한 아들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엄마 그만 미워하세요. 할머니가 이러실 때마다 엄마도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서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썩 일어나지 못해? 우리 가족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면서 좋았던 적 많았잖아요.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더 잘 지내야지.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네? 시끄럽다.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네 엄마가 사나운 팔자를 타고 나서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진 거라고.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네 아빠가 죽을 일도 없었어. 시어머니는 끝도 없는 억지를 부렸고 아들은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사이 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할머니, 아빠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러시는 거죠? 저 다 알아요.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마음 안 아파지실 때까지 아빠 자리 대신해서 할머니한테 아들도 되어드리고 손주도 되어드리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이러다가 할머니랑 엄마 모두 잘못될까 봐 저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요.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 하늘에서 아빠가 보시면 분명 아빠도 슬퍼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그만 미워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쌓인 독이 무너지듯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따뜻한 태양이 나그네 옷을 벗겼듯 아들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이 시어머니의 시퍼렇게 날선 마음을 어루만진 거였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조금씩이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갔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인 앙금이 있으니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죠. 하지만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어머니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달라져 갔어요. 아들의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비로소 모든 것들이 선명해진 것이겠죠. 그 끔찍했던 비극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사고였음을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팔자니 사주니 그게 다 뭐라고 널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구나. 넌 그저 내 가족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던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기로 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아주 편안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남편의 길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을 추억하며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도 하며 다시 5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전 50대가 되었고 이대로 평탄한 삶이 이어질 줄만 알았죠. 그런데 제 삶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여느 날처럼 운전을 해서 퇴근하던 길, 갑자기 어떤 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 사고가 일어났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차에서 내렸고 앞차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다른데 팔려서 그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 네.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세게 박은 것도 아니라서.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꼭 가보세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남자는 제게 거듭 사과를 하며 제게 명함을 주었어요. 저는 땡땡 생명과장 김윤수입니다. 혹시 명함 있으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명함이 따로 없어요. 여기 근처에서 학원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그게 인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제게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과 제겐 생각지도 못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둘 모두 이른 나이에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었죠. 김 과장의 아내는 10년 전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지금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내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특히 마음이 아픈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뭘 잘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암 말기 때 뭘 먹기만 해도 다 토했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도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괜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것들 누려도 되는 건가 싶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아내분도 윤수 씨가 잘 지내길 바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남편 잃고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웃을 일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전 요즘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 말만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얼른 시간이 지나 이 아픔이 무뎌지길 바라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우울한 이야기 누구한테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종종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요. 그와 전 같은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인지 빠르게 가까워졌죠. 그때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는 아빠가 혹은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에 전 제 마음을 서둘러 정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김 과장과 제 사이를 적극 응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난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는 거 찬성이야. 엄마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면서 외롭게 살았잖아. 난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고, 그렇게 저에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죠. 김 과장은 저에게 잘해주는 것만큼이나 제 아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저와 아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가족에게 비어있던 어떤 커다란 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두 번의 계절이 지나고 저는 김 과장과 결혼을 하기로 했죠. 김 과장도 저도 재혼이었기에 따로 뭘 더 준비할 건 없었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돌아가신 아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결혼을 말리는 꿈이었어요. 은희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제발 아빠 말 들어. 처음에 그 꿈을 꾸었을 때 저는 괜히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제가 악몽을 꾼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 꿈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죠. 내 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공주. 제발 이 결혼은 하지 말거라. 가슴이 찢어질 듯 우는 아빠가 나오는 꿈을 매일 밤 반복해서 꾸며
저는 찝찝함을 느꼈지만 아무리 봐도 김 과장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평소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할 정도로 정말 예의 바른 남자였거든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봐. 전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아빠가 나오는 꿈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번엔 한층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여보 제발 이 결혼은 안 돼. 이번에 제 꿈에 나온 사람은 죽은 남편이었어요. 죽은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제 결혼을 말렸죠. 다음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 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돌아가신 아빠에 이어 죽은 남편까지 꿈에 나타나 제 결혼을 말리다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든 전 김 과장에겐 미안하지만 그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한 흥신소에 찾아갔고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오후에 김 과장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애써 누르며 그를 만나러 갔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 과장을 보며 저는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왜인지 전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 과장은 예전과 똑같이 웃고 예전과 똑같은 말투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그런 그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자꾸만 들었고 결국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즉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죠. 정말 내가 예민해져서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 과장에게 숨겨진 얼굴이 있는 것인지 이젠 정말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야, 이거 아주 엄청난 놈한테 걸리셨는데요. 흥신소 사장은 이 업계에서 아주 오래 일해왔지만 이런 악질적인 놈은 또 처음이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놈 이거 1금융, 2금융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한마디로 빚이 산더미라는 얘기죠. 조사해보니까 주식에 손을 댔다가 돈을 크게 날린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은 이 벌을 못 버리거든. 그런데 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주식에서 손은 못 대겠고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꾸미는 거예요. 흥신소 사장이 내민 서류들엔 제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 과장이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둔 생명보험들이었죠. 아마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런 짓을 한 것 같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보험금 수령자가 이번에 결혼하신다는 그 사람이에요. 사모님 아주 큰일 날 뻔하신 거라고요. 큰일이라뇨. 아유단강 건널 뻔하셨다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이 남자 사별했다고 했죠? 아주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와이프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2개 가입해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촉으론 분명 그때도 전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하세요. 순간 저는 토악질이 올라와서 흥신소를 뛰쳐나왔어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구역질을 하기를 한참 문득 며칠째 반복해서 꾸고 있는 꿈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래서 그런 꿈을 꿨던 건가? 아빠랑 남편이 그래서 내 꿈에 나왔던 건가 봐.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저를 속인 그놈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이라고? 알았어. 흥신소 건물을 빠져나온 즉시 저는 그 자식의 집에 찾아갔어요. 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내가 보고 싶었구나. 보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자식에게 다가간 전 그놈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이 자식아. 대체 뭔데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의 사망보험 잔뜩 들어둔 거냐고. 아이씨, 이게 생사람 잡고 있네. 야, 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네가 한 짓이 쪽팔린 줄은 아나 보지? 여기 뒤집어 쓴 게 인두껍이긴 한가 보네. 난 하도 네가 뻔뻔해서 철판인 줄 알았지. 거말이 심하네. 대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와서 이래? 끝까지 오리발 내밀겠다 그거지? 네가 나 몰래 가입한 보험회사에 조금 전에 전화해보니까 피보험자가 나고 보험 수익자가 너로 돼 있더라. 왜 10년 전에 죽은 네 마누라처럼 나도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냐? 그래서 보험금 타갈 생각이었어? 그걸 어떻게... 이놈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 내가 너 부셔줄게.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줄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의 시간이었죠.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김 과장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곳에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 과장은 보험 사기로 저 말고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는 땡땡 생명의 과장 출신이긴 했지만 보험 사기와 비리로 인해 이미 회사에서 잘린 지 오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아직도 그 회사의 명함과 신분으로 과장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였죠. 피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그놈한테 보험 사기당한 사람이 여러 명이 더 있더라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놈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과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근데 어쩌겠나요? 이미 기차는 지나가는 것을요.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달라,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 무릎 꿇고 비는 그놈 꼴을 보자니 너무 웃겨서 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했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라고. 내가 여자라고 우습게 봤나 본데 네가 날 선택한 건 치명적인 실수고 너희 착각이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 네 재산날 되는 줄 알아. 알았어?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저는 그놈에게 악담을 퍼부은 채 콩밥이나 실컷 먹으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얼마 후 김 과장은 경찰서에 잡혀왔고 재판을 통해 사문서 위조 및 여러 건의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3년이란 형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자식에겐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생 거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전 꽤나 통쾌함을 느꼈답니다. 10년 전의 사망 사건은 증거 없으므로 사건 종결된 게 한 가지 아쉬웠지만 말이죠.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렇게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대상자가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조상님이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것 때문에 아빠와 죽은 제 남편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된 뒤 저는 아빠의 납골당과 남편의 납골당을 차례로 찾았어요. 저승에 가서까지 절 보호해준 두 사람에게 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죠. 내가 걱정돼서 찾아왔던 거죠. 고마워요. 너무 미안하고 이제 그런 나쁜 인간한테 휘둘리지 않게 혼자서도 단단하게 잘 살아갈게요. 그리고 나 이제 앞으로 누가 나보고 박복한 팔자라고 해도 절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박복하긴 누가 이렇게나 든든하게 날 지켜주는 가족이 있는데요. 그 사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내 소중한 가족들 너무 사랑해요.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꼭 아빠 남편이 하늘에서 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절 지켜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 꼭 나무처럼 단단한 사람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에 지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쉬어갈 그늘이 되어줄 거랍니다. 그게 제가 가족들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가 제발 힘들지 않기를,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